네,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는 내란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스튜디오에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잠시 뒤입니다. 지금 9시 40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분께서는 이 5차례 탄핵 심판 과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국민들한테 밝히기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대통령의 통치권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혀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탄핵하는 이런 방식으로 태도를 취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년 전 장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걸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들은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도 위헌위법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회나 그리고 선관위 기능을 정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다 지켜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서 군 지휘관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반박하고 오히려 진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얘기가 국민들한테 일종의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반박 논리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 선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까지의 과정 보셨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사됐던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공소장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하나 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 체포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가라는 그 대목인데, 지난 5차 변론 기일에 여인형 그리고 이진우 두 지휘관의 진술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진술인데요. 지난 5차 변론 기일에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성이 낮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이 왜곡됐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그 홍장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 쪽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헌법재판관 정영식 헌법재판관마저도 상세하게 물어볼 정도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오늘과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오늘 진술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또 그에 대한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측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야말로 오늘 변론 기일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한 변론 기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8시 40분쯤에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와서 30분 정도 걸려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과 국회 측의 대리인단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은 도착해서 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 측 대리인단 조금 전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양측의 대리인단도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치밀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오늘의 최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그리고 김현태 실공칠 특임단장이 윤 대통령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의결을 막도록 해라.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던가, 707 특임단장은 국회의
그 의사당 안에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있으니까 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김영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 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런 이제 그 기존의 군 지휘관들이 한 주장이나 진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반박을 하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전에 변론기일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던가 이런 사실상 창조에 가까운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발언들을 통해서 이런 지휘관들의 기존의 진술들을 뒤엎으려고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존의 검찰 수사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한 몸이라고 친다면 나머지 군 지휘관이나 홍장원 1차장이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전부 다 이미 진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탄핵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앞서서는 오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심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양측의 전략도 더 치밀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심리 시간이 길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팩트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양측에서 누가 더 팩트에 기반해서 신문을 하고 또 증거를 들이대느냐 하는 그 대목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방침을 보니까 증인 한 명당 진술 기회가 90분으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출석할 증인이 3명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90분의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연 충분한 증인 신문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주신문이 30분, 또 반대신문 30분, 그리고 재주신문이 15분, 또 다시 재반대신문이 15분 예. 이렇게 돼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방침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은 모든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본인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이 대목도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좀 불만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측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금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증인 신문 시간과 기회가 네.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사실과 법리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변론기일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예. 곽종근 사령관이 과연 오늘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대목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과 법리를 들이댈런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 발언 중에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두 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꺼내 달라 뭐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완전히 둔갑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분명하게 그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사실 왜곡한 것이죠. 우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이라고 둔갑시켰고요. 그리고 인원들, 요원들을 의원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꿨고요. 그다음에 빼내라라는 표현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또다시 왜곡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곽 전 사령관 발언 중에서
지난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오전 회의 때는 곽종근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차례 전화를 걸어서 부대 이동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게 전부였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후에 입장이 달라집니다. 오후에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 저희 국민의힘에서 취재를 한 결과 오전 회의가 끝나고 오후 회의가 됐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박범계 의원을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사당 휴게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회유당한 의혹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범계 의원을 만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이 의결 종족수가 안 됐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다시 입장, 발언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렇게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 수위, 발언 내용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신문을 할 것이다. 특히 아까 김 소장님께서 도끼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공소장에는 도끼를 가지고 문을 부숴서라도 뭐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올해 1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도끼 관련 부분은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된 부분, 과연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또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상당히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점,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김병주 의원이 재직할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 의원의 참모였다라는 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오늘 상기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사부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방사령관과 함께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받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부하라고 할 수 있죠. 이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주요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강한 어조로 했다. 하면서 굉장히 격한 어조로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의 부하라고 하는 수방사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한 사람의 진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군 지휘관들이 일관되게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진술이 제일 적극적인데 곽 전 사령관이 마치 민주당하고 내통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곽 전 사령관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아까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작년 12월 9일 날도 이미 기자회견 때도 밝힌 내용이지만 150명이 모이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지 않도록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거를 함께 같이 곽종근 사령관하고 듣고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그렇게 받아서 자기가 그런 지시 내용대로 이행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실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측이 아무리 이 내용을 반박하고 탄핵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발언 하나하나 토식까지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실관계들을 따진다기보다는 핵심적으로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막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군을 투입했을 때 실제 군 지휘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만 다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무리 반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 심판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세부적인 팩트, 구체적인 팩트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소장님께서 아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하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틀 전에 있었던 제5차 변론기일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은 제 내용과 관련해서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뭐 체포 지시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명확하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전해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5차 변론 기일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당시에 총기가 지급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절대 총기는 개인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김용현 장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총이 지급되지 않았고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을 쏴서라도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팩트, 사실이 무척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그 예. 홍장원 차장이요. 국정원 차장의 예. 발언이 무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진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말하길 체포조가 나가 있다.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그때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이 통화했던 시간이 23시 06분입니다. 밤 11시 6분. 그 당시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방첩사 사령부 안에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현장에 체포조로 나가 있지도 않았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새벽 1시가 돼서야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현장에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시간 전인 23시 06분, 즉 밤 11시 6분에 체포조가 나가 있었다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을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홍정원 차장의 진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메모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에 보면 검거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다. 아니,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기구도 없고 그런 국정원에서 검거를 요청받는다? 아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런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의 메모 또한 엄청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팩트 체킹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형사 재판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요, 우리나라 군과 국정원이 반란을 획책했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진우 사령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진우 사령관이 부하한테 일종의 전문으로 전해준 내용이 아니고요.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같이 옆에 있었던 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음성을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두 명이 일종의 진술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진술을 바꿨다기보다는 진술을 일단 거부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게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의 혐의가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처지가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면 같은 처지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니까 같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공익신고자 지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 가서 당시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했을 당시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분명히 본인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크게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에 그 당황스럽거나 정신없이 전화를 군 사령관들한테 하는 사이에 홍장원 전 차장이 외국에 한참 전에 나갔다 들어온 걸 격려하기 위해서 왜 전화를 했으며 왜 또 하필이면 그때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것도 또한 사실은 당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 자기가 지금 진술하고 증언하는 내용들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맞서고 반란을 획책했다고 해도 무방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진술하느냐.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시부터죠. 이제 잠시 후에 탄핵 심판 관련 6차 변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로부터 계속해서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전해드리면 헌재 대심판정 내부로 국회 측과 윤 측 대리인단이 모두 입장을 했고 양쪽 대리인단이 입장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 현재 피청구인석에 착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재판과 같이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속보 중에 하나는 황교안 전 총리도 오늘 변호사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 합류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제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전 대표께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오랜 시간 그동안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부정선거와 관련돼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팩트를 지금 축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40대 젊은 변호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예. 그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1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확인해 예, 저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집계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적 자문, 법적 변호인단이 점점 그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결성됐다는 국민 변호인단, 그 국민 변호인단에도 수만 명이 지금 몰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역사 강사로 최근 유명한 전한길 선생 역시 그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여론이 지금 탄핵 기각 쪽으로 다시 급선회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탄핵 찬성 못지않게 탄핵 기간 여론도 상당히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한 대목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총 19명으로 현재까지 이제 늘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동시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말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오긴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보수층이 점점 결집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말씀하셨지만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던 인물로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차 변론 때 그때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일제히 주목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건 일종의 경고용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일종의 서버까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방첩사 직원들이 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선관위의 기능 정지를 시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사실상 시인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아주 중요한 파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가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직접 선관위 음모론은 제기하긴 했지만 선관위가 예.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요거 화면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인물이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군복을 입은 상황으로 군복을 입은 채로 이제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김현태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는데요. 지금 헌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죠. 증인으로 나서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가장 먼저 오늘 증인대에 서게 되는데요. 계엄 이후에 양심 선언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곽종근 사령관 등의 상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을 투입했는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봉쇄를 위해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헌재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헌재에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요.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시 30분부터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바로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제 그 변호인단, 이제 대리인단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황교안 전 총리가 합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에 보면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 자체가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또 바뀐 것 같으니까 내가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하려고 했다,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음모고 뭐가 사실인지 본인 스스로가 구분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미 밝힌 바대로 국회 나가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IT 시스템 다 확인을 했더니 부정선거 의혹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이 그 선관위 서버의 방어벽을 뚫지를 못하니까 그 방어벽을 잠시만요. 완화시킨 지금 막 상태였다고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림이 있어서요. 저희 또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부의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헌재 대심판정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피청구인석에 착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모습, 윤곽금 배보윤 변호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윤 대통령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의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속보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도 심판정에 입장을 마쳤고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헌재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논의한 후에 증인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비상계엄 언론 보도 등 증거 채택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증인 신문이 10시 반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김현태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진행될 예정이었고 지금 이 시각에는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비상계엄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먼저 논의한 뒤에 신문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들을 지금 좀 쟁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선 김현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국회 본관 안에 직접 자신의 병력을 투입한 현장 지휘관, 거의 유일한 현장 지휘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보면 국회 본회의장 건물, 본관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707 특임단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 어떤 경위, 어떤 명령 계통에 의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지, 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동을 이동을 할 때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상하게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김현태 단장이 어떤 발언을 할런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현태 단장이 과연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만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서지 않고요.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를 받고서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건물 내로 진입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현태 단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그 대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의 오늘 발언을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이긴 하나 유리한 증언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오히려 정확하지, 반대로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현태 특임단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출동 지시를 받고 군에 헬기를 타고 군에 이제 투입이 됐을 그 국회의사당에 투입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국회 지리도 잘 몰랐다. 팀앱을 활용해서 국회 질이나 위치나 구조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미리 사전에 준비된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나 이런 것들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707 특임단 대원들이 국회 본회의 의사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 직접 지시를 만약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처럼 직접 본인은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임의로 어떤 판단을 해서 지시를 내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방식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경고용으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몽용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 사변에나 쓸 수 있는 계엄 선포권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는가? 국회에 유리창을 깨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군을 국회의사당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707 특임단 대원뿐만 아니라 수방사 병력까지 다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 계엄은
지난해 총선 전후로 해서 3, 4월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을 보면 11월 9일 날 사실상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한 의사를 밝힌 그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계엄 준비가 들어갔다라고 검찰 공소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707 특임단에 왜 그런 식으로 특임단에서 국회의사당 구조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고용으로 윤 대통령이 그냥 잠깐 계엄을 선포하려고 말았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관들이 하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경고용으로만 비춰질 수 있도록 하고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에 마스크를 낀 황교안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번에 대리인단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또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 어떤 질의들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오늘부터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어떤 증인들이 이제 4명이 나왔고 그 4명의 증인 신문을 저희가 지켜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것 같다라고 했던 인물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인물들도 있었고요. 그것이 뭐 형사재판의 뭐 유불리를 따져서다 뭐 이런 판단들도 있겠지만 오늘 증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신지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여hin영 사령관이라든지 몇몇 증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답변하겠다. 뭐 그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답변 내용, 태도를 보고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재판정 그 형사 재판에서 진행될 서로 증인 신문 또 여러 가지 공격과 수비 이런 이제 양태가 벌어질 텐데 지금 벌써 어떤 자신들이 주무기로 생각하는 어떤 팩트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공개할 경우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이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나요? 예.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제 법정에 드디어 나오셨는데 역시 그 부정선거 관련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법적 자문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나 지금 김 소장님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그런 컨셉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민 40% 이상이 제기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혹입니다. 한두 명이 제기하는 그런 음모론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왜 민주당이 저렇게 소스라치게 선관위 편을 들고 음모론으로 치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좌파 세력의 대부라고 하는 김어준 대표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에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그런 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40% 이상 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지금 전부 다 극우 세력으로 몰고 있어요. 뻑하면 극우 세력, 음모론자 이런 식의 일방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저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더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더욱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형성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5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에 왜 이렇게 많은 40대 젊은이들이 몰리겠습니까? 그만큼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감하는 데에는 민주당의 폭거가 상당 부분 자리매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중요한지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로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곧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 왜 40%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은 승자 독식이잖아요. 51대 49게임 지난 대선에서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의 권력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이나 내가 지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인 것처럼 정치 선동을 하거나 이런 결과가 지금에 있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할 때 음모론에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나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이걸 직접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그 증거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그 증거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히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 이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측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오늘 첫 번째로 증인대에 서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 대한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입장 화면 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우측에 군인 정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올랐고요. 앞서 김현태 단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국회 측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위주로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 계엄 당일 비상 지시를 받고 예정돼 있던 훈련을 취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서 임무를 부여받아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특정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자 그렇다면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이겠죠. 이 곽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출동한 것이라고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현재 대심 판정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오늘 이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현태 전 단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707 특임단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을 당했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강조했고 조금 전에 저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는 부분의 답변을 위해서 부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 측의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진술을 보면 본인은 지시를 받고 국회에 들어갔고 예. 거기서 봉쇄하라는 지시를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담화 사실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렇죠. 담화
사실, 즉 비상계엄 사실은 방송을 보고 알게 됐고 특정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가서 봉쇄 업무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죠. 예. 그래서 좀 더 들어봐야 되고요. 이 봉쇄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김영현 전 장관이 지난 5차 변론기일이었나요? 4차 변론기일에 4차 때죠? 4차 변론기일이었죠. 예. 거기서 봉쇄라는 개념보다는 시설 확보 및 경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곽종군 전 사령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 시설 확보 및 경계는 봉쇄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봉쇄라는 개념은 완전히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봉쇄고 그다음에 시설 확보 및 경계라고 하면은 어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떤 병력을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그래서 시설 확보 및 경계와 봉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새삼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당일날 국무회 당시에 줬던 문건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건넨 문건을 자기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봤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시 국무위원들이 추후에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끼리 계엄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란이든 계엄의 부역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했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문건이 공개됐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국회 예산 삭감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라든가 아니면 포고령 내용을 봐도 국민을 처단한다고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건넸다고 하는 문건을 직접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도록 했다거나 나중에 추후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확인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헌법재판관의 문제를 자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기를 하던데요. 헌법재판관을 국회 목소 3명 임명하는 거는요. 과거 국회 관행은 여당이 1명 추천하고요. 원내 제1야당, 제2야당 이렇게 해서 3명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제2야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민주당 의석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양당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 그런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사청문회 이미 다 거쳤지 않습니까?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회에서 선출 절차가 끝난 상황인데 무엇을 더 여야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자신이 추천한 자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합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그 한덕수 총리가 그 말씀하셨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인즉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며 비상식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지금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를 먼저 해결했었어야 했는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 오다가 여론은 악화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마은혁 임명을 서둘러서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기일을 며칠로 잡았죠? 19일로 잡았죠. 2월 19일. 예.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게 27일인가 아마 28일 겁니다.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만에 첫 변론 기일을 여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반면 마은혁 임명 보류건에 대해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변론 기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을 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본인이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이 정상화돼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측이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자꾸 이게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증인이죠. 김현태 단장에 대한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속보들을 보면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지시는 봉쇄에 관한 지시였고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실탄 등 6천여 발이 반출됐다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실탄 없이 출동을 했으며 사용할 의도도 없었다라는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속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속보는 좀 나올 텐데요. 일단 먼저 이 봉쇄와 관련해서 봉쇄 지시,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건 봉쇄 지시고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도 없었고 다만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발언들 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51명이 국회 의결 정도수 아닙니까? 그럼 150명이 모이지 말라고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국회를 봉사하라고 한 얘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국회의사당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막았다는 얘기는 국회 기능 정지를 시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 단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합참 통제실과 그다음에 특전사 통제실하고 같이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김용년 전 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한테 지시하는 내용을 동시에 같이 들으면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용년 전 장관이 얘기했던 주장이 다 거짓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논리가 맞는다 하더라도 국회에 그렇다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바깥에서 외곽에서 막던가 아니면은 국회 본회의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청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아도 되는 것인데 뭐하러 국회 유리창을 깨고 특임단 대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국회 본관 안으로 들여보내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시도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은 더 명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창문을 깬 부분, 그러니까 깨고 본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이제 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제 눈에 쏙 들어오는 표현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 그 대목이거든요. 예. 김현태 707 특임단장 발언 중에
가장 제가 주목할 만한 발언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난 5차 변론 기일에서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 두 지휘관도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지금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창문을 왜 깨고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방금 전에 김현태 단장의 입장을 밝혔네요.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의문은 왜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 했느냐 그 대목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늘 변론 기일에서 차차 신문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주신문까지는 종료가 됐고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재신문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게 오늘 나온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맞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맞춰지는가? 그러니까 자신은 들었지만 자신이 안 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맞춰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사령관들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실시간으로 TV 중계 상황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 안에 보좌관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특임단장은 김용현 장관하고 연결돼 있는 상황 통제실을 통해서 지시를 받긴 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본관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의사당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그 의도를 실제로 군사작전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시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곽종원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소방사령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윤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국회 본관, 의사당 안쪽으로 진입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자신들도 상황 판단을 해볼 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보좌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시를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 이전에도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한 바가 있고요.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아마 오후에 이런 비슷한 질의를 받았을 때에도 비슷한 취지로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죠. 곽정군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도 그렇고요. 이제 오후에 이제 곽정군 전 사령관이 관련된 질의를 받았을 때 어떤 답변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김 소장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볼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 10일 날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 이 발언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 때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차례 전화를 걸어서 부대 이동 상황을 물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박범계 의원을 점심시간 무렵에 만나고 나서 진술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부터 윤 대통령이 2번 전화를 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 전화를 했고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지금 곽종군 특전사령관의 발언에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회유나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